여기 한국인들은 못 먹고 자라서 지독한 난쟁이라는 중국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이 그렇게나 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국가라면 자신이 한국 여자들을 전부 꼬셔주겠다며 의기양양하게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과연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거타오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최고 명문대에 재학 중인 엘리트고 심지어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중국 최고의 대기업에 이미 합격한 상태로 학교에서 거의 전설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몹시 심각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몇 년 동안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기에 저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게도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결혼이었죠. 사실 중국은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는 국가로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 측 집안의 차일이라고 불리는 상당량의 결혼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제도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죠. 일단 결혼 지참금은 웬만한 도시라면 3천만 원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요즘은 계속해서 값이 오르고 있어서 1억 가까이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은 웬만한 중국인이 죽을 때까지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돈일 뿐더러 저는 못생긴 중국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바치고 싶지도 않았기에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중국 공영방송의 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다가 묘안을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난한 한국의 실태를 다룬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다큐멘터리 속의 한국인들은 키가 매우 작고 왜소했으며 다큐멘터리는 가난해서 매번 굶주리는 삶을 사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집중 조명했죠. 중국 공영방송은 한국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의 한국은 몹시 가난해서 사람들의 피골이 상접해 있으며 한국 남자들은 영양실조와 열등한 유전자 때문에 키도 몹시 작다고 방송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167cm가량이고 TV 매체 속에 나오는 한국 연예인들의 키와 체격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한국은 자신들의 가난을 숨기고 선진적인 면모만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선전용으로 연예인을 육성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 여성도 상황은 마찬가지고 한국은 지상 최악의 난쟁이 국가라고 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후진적인 실체를 보고 자신들의 가난과 열등한 유전자를 감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의 모습에 학을 떼는 한편 이건 제게 있어서 나름의 기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가 그렇게나 키가 작고 왜소할 뿐더러 가난하다면 한국 여자들은 저처럼 능력있고 키도 큰 중국 남자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키가 170cm로 중국에서는 꽤 큰 편에 속하는 키이기에 난쟁이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 분명 메리트로 작용할 게 분명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TV 등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한국 여성들의 외모에 푹 빠져있던 상태였고 중국 여성들보다 훨씬 예쁜 한국 여성들을 결혼 지참금도 없이 꼬실 수 있다면 그건 저로서 엄청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부푼 꿈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공항에 보이는 한국인들은 아무리 작아도 저보다 2뼘 이상은 더 컸거든요. 한국에서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마저 저보다 커 보였고 저는 마치 거인국에 온 난쟁이쯤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올려다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죠. 분명 중국의 공영방송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잘 사는 모습은 전부 선전이라고 했고 저 또한 중국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기에 공항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는 전부 한국 정부로부터 고용된 키가 큰 배우들이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인천공항 내에 있는 정체불명의 키오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마치 로봇 비서처럼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영어와 중국어를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 심지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국가의 언어까지 전부 지원하며 외국인 방문객들의 여행을 돕고 있었어요. 저는 간단한 중국어 음성 검색을 통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그리고 버스 스케줄까지 전부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이 비서 키오스크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와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 등을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 추천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공항에 보이는 키가 큰 한국인 배우들은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이 들어간 비서 로봇은 충분한 기술력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쉽게 개발해낼 수 없거든요. 사실 중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술들은 영상 편집과 과장으로 이루어진 거짓말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 기술력과 인프라의 현실은 한 국가의 얼굴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공항만 봐도 알 수 있죠. 충격적이게도 중국 공항의 외국인 관광센터는 외국어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담당자는 지역 사투리만을 구사하고 관광학에 대한 교육조차 받지 않은 그저 나이든 지역 주민일 뿐이죠. 따라서 도움을 구하러 외국인 관광 안내소에 들어간 외국인이 마땅히 도움을 제공해야 할 직원으로부터 오히려 중국에 왔으면서 왜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거냐며 욕만 얻어먹고 쫓겨나고 있는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끔 존재하는 영어 간판이나 영어 해설 또한 문법과 단어의 원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그저 90년대의 번역기를 그대로 돌린 듯한 허접한 번역만이 적혀 있을 뿐이죠. 물론 이러한 중국 인프라의 열악함은 외국인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논문 조사를 위해 난징에 들른 적이 있는데 난징 공항에서는 아직도 디지털 시스템이 보급되지 않아 웬 낡은 지도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지도는 20년이나 된 지도였고 지역 명소들은 전부 다 진작에 철거된 상태였기에 저는 헛걸음만 하고 돌아온 적도 있죠.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한국은 공항 내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놓은 상태였고 QR코드를 통해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언어로 적힌 해석과 전자지도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은 적어도 공항에서만큼은 외국인들을 맞이하기에 완벽하게 준비가 된 나라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생각보다 선진적인 면모에 깜짝 놀라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공항일 뿐이니 저는 한국이 곧 후진적인 면모를 보여줄 거라 믿고 비서 로봇이 알려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공항버스를 탑승하고 무사히 환승버스로 갈아탐과 동시에 저는 곧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공항 안에서 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버스 안에 있는 한국인들도 키가 상당히 컸고 결국 저는 만원 버스 안에서 한국 남자들의 가슴팍에 묻혀서 가야 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나름 평균 이상의 큰 키를 자랑했던 제가 한국에서는 마치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매미처럼 멀대 같은 한국 남자들의 품에 매달려 가야 하다니 특히나 저는 정말로 한국인들을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난쟁이들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아무리 봐도 적어도 제가 지금껏 한국에서 본 장면들을 고려한다면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쪽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거든요. 저는 아무리 한국이 가난하다고 해도 제가 이러한 큰 키와 떡 벌어진 체격을 가진 한국 남자들을 외적인 부분의 경쟁에서 이기고 한국 여자들을 차지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제게 있어서 내세울 건 돈밖에 없겠구나 싶어 한국 여성을 차지하려는 전략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인이라는 거대한 숲에 가려져 힘들게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와중 저는 우연히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목격하고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바로 창밖 너머로 한국의 공유자전거 보관소가 보였는데 보관소에는 자전거가 한 대도 없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공유 자전거를 전부 절도한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역시나 한국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후진국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공유 자전거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 하나를 찾게 된 저는 마치 한국 여성과의 교제에 성공하기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목적지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분명 조금 전에 자전거 보관소는 텅 빈 채로 놓여 있었지만 제가 내린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공유 자전거 보관소에는 완벽한 상태의 공유 자전거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몇 공유 자전거에는 야간 조명 등의 튜닝까지 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 한 아리따운 한국 여성이 공유 자전거를 대여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영어를 사용하며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분명 공유 자전거 보관소 자체가 털려서 보관소 내에 있는 자전거가 모조리 도둑맞은 상황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이곳 보관소에는 멀쩡한 자전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이곳 보관소는 별도로 고용된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건가요? 그러자 한국 여성은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박장대소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근처에 자전거 보관소를 봤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은 퇴근 시간이고 아무래도 퇴근을 하려는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모두 대여해 갔겠죠. 즉, 당신이 본 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인들은 남들과 함께 쓰는 자전거임에도 야간 조명 등을 별도로 구매하며 오히려 액세서리를 달아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공유 자전거를 훔친다는 소리를 처음 듣네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죠?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도 이러한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 존재했던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공유 자전거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 시스템을 참조하여 도입했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한국의 따릉이들이 전부 강탈당한 사진들을 홍보물에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후진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은 공유 자전거 제도 유지에 실패했지만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중국인들은 분명 성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였죠. 그러나 중국이 대대적인 공유 자전거 사업을 펼침과 동시에 고작 3일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자전거들은 사라져버렸는데요. 지역 내의 전문 강도당과 일반적인 지역 주민들, 심지어 공유 자전거 담당 직원들까지 합세하여 자전거를 훔쳐다 고물상에 팔아댔고 결국 중국은 일주일 만에 공유 자전거 제도 폐지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러한 치욕을 숨기려는 듯 공유 자전거 제도 실패를 언론과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끔 공유 자전거라는 단어에 금치거를 걸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 중국인들은 공유 자전거 보관소의 쇠와 고철 부분까지 전부 다 뜯어가서 고물상에 팔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홍보 영상에서 본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이러한 공유 자전거 제도가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다음에 탈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 자전거에 여러 액세서리까지 달아주는 믿기지 않는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치욕스러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저는 한국의 공유 자전거 안장에 한번 앉아봤는데 페달이 발에 잘 걸리지 않았고 마치 일반 자전거에 탑승한 유치원생의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 중국 공유 자전거를 탔을 때는 안장을 최대한으로 조절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리 평균 신장보다 큰 중국인이라도 그저 순식간에 난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다소 뜬금없지만 제게 이러한 친절한 설명을 건네주는 아리따운 한국인 여성에게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여성에게 괜찮으면 진지하게 알아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여성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알고 보니 그녀는 고등학생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어요. 그녀의 키는 거의 저와 비슷할 정도로 몹시 컸고 심지어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고등학생이라니 저는 한국이 도대체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빈곤한 국가가 맞는 건가 싶어 벙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은 교육 수준, 외적인 부분 전부 다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고 이런 한국을 욕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누워서 침을 뱉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예뻤고 결국 저는 승부수까지 던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죠. 저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 예정인 중국인이고 이미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기업에 취직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월급은 중국의 상위 1%에 해당되는 80만 원이죠. 즉, 저는 당신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먹여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가난해서 평생 동안 해외여행 한번 할 수 있을까 싶은 국가인데 저는 당신에게 중국행 비행기표를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제 남자다운 배포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인 고등학생은 뭐가 그리 웃긴지 웃음을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약 1분간을 배를 부여잡고 폭소를 하더니 이내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이 가난하다고요? 저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당신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걸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만 아르바이트 근무를 해도 중국의 대기업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데 어떻게 한국이 가난한 국가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평생 동안 해외여행 한번 못 가는 국가는 중국 아닌가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그저 서민층일 뿐이지만 매 방학 때마다 동남아 등에 가까운 외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걸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니,
매 방학마다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부유한 국가가 대체 어디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정확히 주 6일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월급 80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주말 아르바이트만 해도 충분히 8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인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죠. 이러한 높은 경제 수준은 북유럽의 선진국쯤은 돼야 보여줄 법했고 저는 그녀의 말을 통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 정부에 대한 의심으로 떨리는 마음을 겨우 붙잡고 여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무작정 달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침착함을 되찾은 저는 지금껏 한 끼도 안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홀린 듯 근처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 식당에서도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직원은 대기 손님이 많으니 QR코드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며 QR코드를 보여주었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 이곳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대체 그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인가요? 저는 이게 말로만 듣던 외국인 차별인가 싶어 기분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는 셈 치고 QR코드를 들어가 보니 이곳 식당에서는 고객이 모바일 QR코드 링크를 통해 원격으로 대기열에 참여하여 대기 순번 및 예상 대기 시간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가상 대기자 명단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었는데요. 즉, 한국에서는 힘들게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예상 대기 시간까지 근처 카페에서 편하게 대기를 하거나 볼일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예약 차례가 오면 문자로 전송되는 QR코드를 찍고 식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디지털화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은 중국이 선전용으로 구축해놓은 일선 도시들에서마저 절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중국은 이러한 기술을 구현해내기는커녕 줄을 대신 서주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는 워낙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키고 작거나 왜소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므로 줄을 서주는 직업에 대한 수요는 줄지를 않고 있죠. 더욱 참담한 사실은 현재 중국 경제와 취업난은 최악을 달리고 있기에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자들마저 이러한 전문성이랄 게 없는 직업에 뛰어들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이어나갈수록 이 나라가 정말로 가난한 나라가 맞나 싶어 계속해서 의문점이 들었고 그렇게 근처를 구경하다가 입장 QR코드를 받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식당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일단 한국의 식당은 주문을 받는 직원 자체가 없었는데요. 대신 탁상용 태블릿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손님들은 이 태블릿을 통해 주문을 완료하고 결제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태블릿에는 메뉴에 대한 고품질 이미지와 영양정보 및 알레르기 경고를 제공하는 자세한 설명까지 전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언어 설정을 중국어로 바꾸니 태블릿은 AI 맞춤 서비스를 통해 중국인 고객 선호도 및 과거 행동을 기반으로 메뉴를 추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적인 모습은 중국과는 완전히 대조되었기에 저는 놀란 마음을 쉽게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식당에서는 메뉴와 가격들을 전부 연필로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많은 중국 식당들에서는 술에 취한 손님이 보이면 원래 적혀있던 가격을 지우고 더 비싼 가격으로 적어놓는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를 뜻하는 사자성어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죠. 또한 중국 식당에서 알레르기 정보 등을 제공받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음식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화를 통해 이러한 모든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었고 저는 무시했던 나라에서 자꾸만 동경과 존경을 느끼는 저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했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주문한 제육볶음 메뉴는 거의 30초 만에 곧바로 나왔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식당은 제가 많고 많은 식당 중에 이곳 식당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제육볶음을 주문할 것을 예상이라도 했단 말인가? 저는 황당함을 느껴 그 즉시 직원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묻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직원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오더군요. 이곳 식당에서는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시간대에 어떤 요리가 얼마큼 주문되냐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저희 식당은 고객들에게 빠르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러한 AI 기술을 개발은 꿈도 못 꾸고 그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탁상용 태블릿을 도입한 식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러한 고가의 태블릿들을 전부 훔쳐가 버렸고, 심지어 가게 측에서 카드 투입구에 해킹카드 리더기를 설치해놔서 손님들을 등쳐먹는 등 중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태블릿들은 갑자기 생겼다가 전부 다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음습한 범죄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놀라운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는 모양이었죠. 이러한 한국에 대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제게 친절한 설명을 해준 한국인 여성 직원에게 또다시 사랑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녀는 친절한데 얼굴까지 예뻤고 결국 저는 아까 전처럼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취업에 성공한 중국 대기업 명함까지 주며 몹시 끈질기게 구애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 식당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할 뿐이었고, 저는 그녀의 미소를 보고 그녀도 속으로는 저를 원하지만 그저 민망한 마음에 말로만 거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애했죠. 그렇게 그녀와의 숨막히는 공방전 끝에 나중에는 매니저까지 와서 저를 말렸음에도 저는 식탁을 뒤엎고 맹렬히 항의까지 하며 저항했습니다. 분명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여지를 주는데도 한국인들은 괜히 오지랖을 부리며 제 연애를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중국에서는 원래 다 이런 식으로 구애를 하기에 저는 저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이 식당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겠다며 협박까지 했죠. 이런 제 터프한 매력 때문이었을까요? 한국인 여직원은 결국 퇴근 후에 카페를 같이 가줄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낸 덕분에 또다시 미녀와의 카페 데이트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옛날이야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카페가 스타벅스였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과 취업률이 몹시 안 좋아진 지금 현재 중국에서 스타벅스는 부의 상징이 되었고 웬만한 고소득자도 함부로 갈 수 없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상위 1% 월급인 80만 원의 제 월급으로도 스타벅스는 꽤 부담되는 카페였죠. 그래서 저는 제일 저렴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하나 시키고 속으로 이 여성도 제발 가장 저렴한 음료를 주문해주기를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성은 애처로운 마음에 카드를 쥔 손까지 떨어대는 처량한 모습의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자신의 음료는 자신이 구매한다고 한 뒤 가장 비싼 음료를 주문하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분명 커피 하나가 1급쯤 될 텐데 그러한 비싼 가격을 감내하다니 아무래도 그녀 또한 저를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 달에 80만 원을 버는 제 강력한 경제력과 중국이라는 나라의 우수성을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해오더군요. 중국이 그렇게나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인데 도대체 한국에는 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아르바이트 일을 무시하시는데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만 함에도 당신보다 3배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또한 당신의 어깨는 제 어깨보다도 좁고 관리도 전혀 안 돼서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몰골로 누굴 만나겠다는 말인가요? 당신이 중국에서는 키도 크고 멋진 엘리트 취급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당신은 난쟁이에 능력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당신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멋있고 능력도 출중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마친 그녀는 마침 나온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애초부터 이 자리에 오래 앉아있을 생각이 없었던 거고 저는 싸구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받고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녀의 말대로 저는 한국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는 그저 흔한 외국인 남자일 뿐이었고 중국의 선전용 다큐멘터리와 왜곡된 교육과정에 속아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허탈감과 좌절감에 시달려야만 했고 한국은 정말로 부유한 국가인지 저는 이 나라의 높은 물가도 감당이 안 돼서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